대마 해협에 미사일 단 한 발만 떨어져도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번영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정학이 가진 가장 잔혹한 수학적 논리일 뿐이죠. 2025년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중일 양국의 수싸움이 무역 마찰을 넘어 군사적 충돌의 접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두가 베이징과 도쿠를 주시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70년을 버텨온 노병인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강의 기저귀를 일궈냈지만 이제는 종이장처럼 취약해진 한국 경제가 과연 그 파멸적인 타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투자업계에서 수많은 도박을 목격했습니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국가들도 많이 보았죠. 정교한 헤징을 통해 시대의 주인공이 된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마치 전례 없는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역사가 이미 막다른 길이라고 답을 내놓은 곳에 국군이라는 판돈을 걸고 시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가장 냉혹한 세 가지 본질적 논리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저주는 피할 수 없다는 것. 둘째, 깊게 얽힌 산업 체인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 셋째, 거시경제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존경해온 찰리 멍버의 역발상처럼 한국 경제가 어떻게 생존할지 알고 싶다면 무엇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지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평범한 관찰자들은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혹은 미국이 증원군을 보낼지에만 집착합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동아시아의 공급망이 완전히 끊기고 해상에너지 보급로가 차단되며 한국의 생존 기반인 수출 모델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을 때 이 나라에 과연 활로가 있느냐는 것이죠. 답은 1945년 이후의 포츠담 선언과 냉전이 남긴 체제 안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처지는 기본적인 생존 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 위에 영원한 번영을 세우려 하고 있죠. 중국이 한반도의 역사를 잊을 것이라 보십니까? 14억 인구의 전략적 인내심이 무한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젊은 시절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경제적 보너스는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프리미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부채를 지게 되면 그것은 금융부채보다 훨씬 갚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의 번영은 중국 시장, 일본의 기술, 그리고 미국의 안보라는 세 개의 버팀목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 이 세 버팀목은 순식간에 한국의 심장을 겨누는 세 자루의 칼날로 변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50%에 육박합니다. 그중 대중무역은 한때 생명줄이었고 일본은 핵심 반도체 소재의 공급처였죠. 전란이 시작되면 이 취약한 균형은 유리장처럼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중 무역을 하는 지인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주문량이 어떤지, 환율 변동이 어떤지 말입니다. 2008년 같은 경제 위기는 돈을 찍어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구조적 붕괴는 통화 정책으로 수습할 수 없습니다. 생산력과 신용 체계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중일 충돌 시 한국의 감내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 법칙과 경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전쟁이 터지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산업 체인을 가진 중국은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정체되었다 해도 해외 자산과 기술적 저력이 깊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떨어졌고 가계부채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은 100%를 넘어 세계 1위입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응할 재무적 완충지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거나 기초산업재 공급만 끊어도 한국의 저 찬란한 반도체 공장들은 순식간에 값비싼 고철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이 없으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재고는 산처럼 쌓일 것이고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가 없으면 생산 라인은 단 1시간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양방향 압박을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자살 행위에 가까운 지정학적 줄세우기는 일본 관료들이 핵 무장을 운운한 뒤 나타난 연쇄 반응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인 인센티브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정을 보십시오. 한국 지도층이 대중 대일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국내표 논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여줘야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돌리기 위해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지정학적 인센티브가 실존하는 물리적 압박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일본의 핵 무장 경향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한 재평가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본을 제재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해야 한다면 한국이 절대 중립을 지키지 않는 한 한국 역시 타격과 봉쇄의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정치적 필연입니다. 이 충돌의 결과는 동아시아 경제의 나선형 붕괴입니다. 저는 1929년의 절망과 2008년의 공포를 연구했지만 공급망의 완전한 단절이 가져올 파멸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마치 빠른 속도로 달리는 두 열차 사이에서 춤을 추는 광대 같습니다. 양쪽 열차가 자신을 치지 않을 거라 믿고 심지어 춤을 잘 춘다고 보상을 줄 거라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두 열차가 선로를 합치고 있으며 그 사이 공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지 편향, 특히 과도한 자신감 편향입니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있으니 미국이 자국 영토처럼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 맹신합니다. 하지만 2025년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의 국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돌파했고 연간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시아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진다면 미국이 서울의 증시를 먼저 구할까요? 아니면 달러 패권을 먼저 지킬까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들은 명확합니다. 동맹은 보호비를 받기 위한 존재이지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며 지켜줄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을 지키는 대가가 미국 본토의 핵 분쟁이나 금융 통제권 상실이라면 미국은 주저없이 항모를 회항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자신이 장기판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핵무장이라는 패를 던져 판돈을 키우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이 선수 근처에도 못 가는 처지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인지 오류는 사회적 동조 경향입니다.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니 나도 따라가야 하고 승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 상식을 잊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비축량이 극도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모두 그 취약한 해상 항로에 의존하고 있죠. 중일이 해상에서 교전하면 남중국해와 대마 해협은 금지 구역이 됩니다. 유조선은 들어오지 못하고 화물선은 나가지 못합니다. 이른바 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에너지 고갈과 함께 석 달 안에 해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떼 효과의 대가입니다. 재앙이 닥치면 양떼는 그저 절벽을 향해 함께 뛸 뿐이죠. 현명한 국가라면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휴전 구역을이나 중개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찾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최전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실수는 2차 효과예를 무시한 것입니다. 미국 편에 서면 안전할 것이라는 건 1차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2차 효과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쪽의 형제가 현상을 타파할 기회를 엿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일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는 결코 무사할 수 없습니다. 제2차 한국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국내 총생산 몇 퍼센트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평지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됩니다. 인간의 오만은 정점에서 팽창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선택은 비이성적이며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도박을 거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로서 제가 보는 향후 5년 한국은 고통스러운 3단계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첫째, 자본 대탈출입니다. 영리한 돈은 전쟁의 화약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엔화와 원화의 가치 하락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한국의 우량 기업들은 외자에게 헐값에 매각될 것입니다. 둘째, 산업 대체입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빌려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완벽히 끝내고 한국을 공급망에서 축출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분열입니다. 경제 붕괴와 전쟁 위협이 공존할 때 한국 내부의 계급 갈등과 정치 투쟁은 국가를 찢어놓을 것입니다. 이는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주기에 근거한 필연적 추론입니다. 세계 권력이 이동할 때마다 구체제의 결절점은 끊어지기 마련이며 한국이 바로 그 가장 취약한 결절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막대한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 기술주에 몰빵하고 있다면 그것은 타이타닉호 위에서 1등석 메뉴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제안은 명확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공포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역발상 투자를 배우고 지정학적 위험의 중심에서 멀어지십시오. 전쟁과 위기 속에서 안전자산의 가치를 지니는 실물금, 강력한 내수와 전산업 체인을 갖춘 국가의 전략자원, 예를 들어 히토류나 첨단 제조 분야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생 수업입니다. 변수가 가득한 시대의 객관적 법칙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역사적 부채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진 빚은 갚아야 하며 한국이 길을 잘못 들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계는 다극화의 격변 속에 있으며 권력은 거스를 수 없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양국의 일부 엘리트들이 이를 거스르려 하지만 결국 거대한 흐름의 수레바퀴에 짓눌릴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대세를 읽고 현금 흐름을 지키며 자산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설마하에 도박하지 말고 필연화에 대비하십시오.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평범함을 넘어선 위기의식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총알의 궤적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어느 집이 가장 먼저 무너질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한국이라는 집은 이미 집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에는 근면보다 지혜가, 낙관보다 냉철함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희생양이 되지 말고 냉정한 관찰자이자 이성적인 수학자가 되십시오. 모든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위기의 투영임을 기억하십시오. 중일 사이에 불꽃을 볼 때 미사일 사거리를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자산을 보호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쟁 앞에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더 잘 준비된 생존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얻은 단 하나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를 경외하고 논리를 믿으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일본은 이미 도박판에 앉았고 한국은 올인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익을 챙겨 우아하게 퇴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확실한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투자의 길이며 이 동요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생존 철학입니다.